죽음이 예전보다 훨씬 내 가까이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은 장례식에 보내는 조의금 지출이 부쩍 늘기 시작한 이태 전부터였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던 무렵에는 아는 사람 결혼식에 가져갈 축의금 챙기느라고, 좀 지나고 나서는 아이들 돌잔치에 사갈 선물 사느라고 바빴었다. 나도 어느새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였다.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이 오면 이내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기가 두려울 만큼 또 한 해가 가고 있다는 사실이 섬뜩해져 오는 것이었다. 또 한 해가 가는구나. 또 한 해를 더 살아야 하나 보다. 그래, 꼭 한 해만 더 살아야지. 그러기를 몇 해나 거듭했던가. 그래서 한 해 한 해를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마치 하루를 넘긴 하루살이처럼. 겨울이 다가오면 난 초조해졌다. 그래서 더 우울해졌다. 동생이 기일이 들어있는 11월이 오면 난 몸살, 마음살을 함께 앓았다. 겨울비라도 추적이며 내리는 날엔 며칠을 알아눕곤 했었다. 이렇게 몸져눕는 날이면 꼭 나는 내가 죽어가는 꿈을 꾸곤 했다. 한없이 깊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저 멀리 가느다란 빛이 가물가물 비쳐온다. 거기까지 기어서라도 가야 하는데. 하지만 가위에라도 눌린 듯 꼼짝할 수가 없다. 뭔가라도 잡힐 듯해서 양팔을 허우적 본다. 무언가라도 잡히면 붙잡고 일어날 것만 같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그만 포기하고 만다. 깊고 짙은 어두움 속에 몸을 웅크리고 태아처럼 눕는다. 적어도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동안만큼은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러면서 나는 내 자신에게 몇 번씩 되풀이해서 말하곤 했다. 이 꿈에서 깨고 싶지 않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보면 나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밤마다 죽음을 꿈꾸는 나에게 의사가 내린 진단은 우울증이었다. 죽음이 날 기다리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병이라면 병이었다. 재산이래야 은행 융자금을 제하고 나면 땡전 한 푼 남지 않을 당장 집수리를 해야 하는 낡은 집 한 채와 10년도 훨씬 넘어 털털거리는 소형 중고차 한 대가 있을 뿐이었지만 유언장도 이미 다 써놓은 터였다. 쓸만한 장기는 다 기증하고 시체는 화장해서 태평양 바다에 뿌려달라는 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마지막 요청이었다.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죽을 때 아무런 걱정 없이 편히 가는 것이었다.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서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아버지, 당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으면서도 결코 용납할 수는 없었던 아버지, 엄습하던 간성 혼수 속에서 의식을 잃지 않으려던 아버지의 처절한 몸부림. 그러나 매일 조금씩 서서히 죽어가던 아버지의 피폐한 육신. 아직은 죽지 않았음을 알리던 아버지의 가쁜 숨소리. 그 힘겨운 숨소리가 그쳤을 때 나는 아버지가 드디어 기나긴 임종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선 안도감부터 느꼈었다. 아버지를 잃었다는 슬픔은 훨씬 후에나 느낄 수 있었다. 그로부터 수년 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동생의 죽음은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을 만큼 갑작스런 것이었다. 그 후로 두고두고 동생의 부재를 실감하며 살아야 했다. 정말 그 애가 죽었을까? 어디 먼 곳으로 훌쩍 여행이라도 떠난 것은 아닐까?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언니하고 날 부를 것만 같은데. 이렇게 아버지와 동생의 죽음은 각기 다른 아픔으로 다가오곤 했었다. 그래서 그런지 난 죽을 때 아무 걱정 없이 편히 눈을 감고 싶었다. 빈소를 지켜줄 상주가 없어도, 찾아오는 문상객이 없어도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언제부터인가 난 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왔다. 내가 죽고 나서 남에게 끼칠 수고를 덜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와 동생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또 며칠을 힘들어했던가. 몇 번 쓰지 않아 아직도 윤이 나는 주방기구는 동네 교회에 갖다 주었고 몇 권 안 되는 책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나눠주었다. 아직은 입을 만한 옷들도 골라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지니고 살고 싶어서 나름대로 주변 정리를 하면서 살아온 셈이었다. 내게 마지막으로 남은 일은 고향을 찾는 일이었다. 12년 만에,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12년 8개월 만에 다시 찾은 고국이었다. 김포를 떠날 적엔 갔다가 금방 돌아올 줄만 알았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이러다가 아버지 산소 성묘 한 번 못 가고 이국 땅에서 죽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난 마치 편집증에 걸린 사람처럼 줄곧 한국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다. 꽃길이도 죽을 때는 고향을 찾는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고향에 다녀오고 싶다. 찾아갈 부모도 돌아갈 고향도 없었던 탓에 평생을 제멋대로 지어낸 당신의 상상의 늪 속에 살았던 나의 친어머니보다는 먼 기억 속에서나마 돌아갈 고향이 있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착잡해져 와서 서울로 향하는 12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하고 그래서인지 꽤나 피곤하다. 내 옆자리에 앉았던 아주머니도 미국 온 지 7년 만에 처음 나가는 길이라며 이번에 나가면 한두어 달쯤 푹 쉬다가 올 거라고 했다. 두어 달이나요? 참 좋으시겠네요. 나도 두어 달쯤 시간을 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내게는 고작 2주일 밖엔 시간이 없다. 아주머니와 서로 잘 가라는 인사를 하고 헤어진 후에 나는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된다. 입국 창구의 왼쪽에 내국인이라는 푯말이, 오른쪽엔 외국인이라는 푯말이 각각 붙어 있는 것을 본다. 문득, 아, 내가 줄을 잘못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와서 선 줄은 왼쪽 줄이었다. 여긴 한국이니까 하는 생각에 내국인 줄로 가서 섰던 것인데 나는 내가 내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임을 깨닫고는 머쓱해져서 슬그머니 오른쪽 줄 꽁무니에 가서 선다. 미국에서도 나는 내가 내국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영원한 이방인이 되어버린 나는 내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누구이고 또 누구여야 하는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